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제 낡은 운동화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형철이 있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회사에 있어요. 아직 안 왔는데 들어오실래요? 정말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이사할 생각인데 같이 집 좀 보러 다녀줄래? 그런데 형철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지금 바쁜 시기예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더니 제 옷을 훑어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이사 간다고 하시면 여기 우리 동네는 안 돼요. 집값도 비싸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서 어머니께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때 미주가 거들어서 하는 말이 그러게요. 어머니, 이 동네는 좀 어떻게 말해야 하나 격에 맞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아파트 값도 아파트 값이지만 여기 사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어서 어머니가 여기 사시면 좀 어색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낡은 옷을 입고 돈 없어 보이는 늙은 여자는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였어요. 이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된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반지하 방에서 혼자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50년 넘게 써온 그릇들을 하나씩 신문지에 싸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낡은 그릇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다 들어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 이 그릇에 밥을 담아주던 기억, 명절 때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내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새벽 5시부터 공장에 나가서 12시간씩 일했어요. 겨울에는 보일러비 아끼려고 두꺼운 옷 껴입고 살았고, 여름에는 선풍기도 아껴가며 지냈습니다. 오직 아들 형철이와 딸 현영이를 대학까지 보내겠다는 일념으로요.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형철이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지금은 부장까지 됐어요. 분당에 아파트도 샀고요. 현영이도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랐던 아이들의 성공이었는데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사실 제가 이사를 결심한 건 더 이상 이 반지하에서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겠지만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제까지 다니던 공장의 일을 그만둔다고 말했어요. 50년 넘게 다닌 일터를 떠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근처 빌라 2층을 알아봤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든 나이가 되었거든요. 월세도 지금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아니, 사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토요일 평소처럼 로또 번호를 확인했어요. 이번 주는 자동으로 번호를 받았는데 그날따라 번호가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3등인가 했는데 4번째, 5번째까지 맞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번호까지.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21억 9,309만 원. 1등 당첨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혼자 집에 있다가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런 큰 돈을 혼자서는 도저히 찾으러 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자식 중에 한 명과 함께 가고 싶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TV에서 보니 자식들이 부모 돈 때문에 싸우는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원수가 되는 것도 봤고요. 그런 걸 보니 정말 보기 싫었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큰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봐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 복권을 숨긴 채로 아이들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요.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한 적 없이 받기만 했던 아이들이 진짜로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체면이나 의무감 때문에 효도하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아이들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의 진심은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부터 제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먼저 형철이를 찾아갈 거예요. 이틀 후 저는 평소 입던 낡은 옷을 골라 입고 형철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분당까지 가는 지하철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대할지 정말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분당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좋은 곳에 사는구나 싶었죠. 깔끔한 아파트들이 쭉 늘어서 있고 잘 꾸며진 조경까지. 제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산다니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경비 아저씨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디 찾으세요? 하는 말투가 차가웠거든요.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챈 모양이었어요. 1403호 김영철 씨 댁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인데요. 하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네, 올라가세요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에서 내렸어요.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몇 초 후 문이 열리며 며느리 미주가 나왔는데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그렇게 차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제 낡은 운동화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형철이 있나?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회사에 있어요. 아직 안 왔는데. 들어오실래요? 정말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거실에 들어가니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넓고 깨끗하고 가구들도 비싸 보이고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어요. 어머니 차라도 드릴까요? 하면서도 빨리 가셨으면 하는 눈치였죠. 얼마 후 형철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떻게? 형철이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반가워하는 것보다는 당황하는 기색이 더 컸죠. 아들아, 어머니가 이사할 생각인데 같이 집 좀 보러 다녀줄래? 그런데 형철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지금 바쁜 시기예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서 주말에도 일해야 하고요. 그리고 하더니 제 옷을 훑어보더라고요. 어머니, 혹시 이사 간다고 하시면 여기 우리 동네는 안 돼요. 집값도 비싸고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서 어머니께는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그때 미주가 거들어서 하는 말이 그러게요, 어머니. 이 동네는 좀 어떻게 말해야 하나 격에 맞지 않으시지 않을까요? 아파트 값도 아파트 값이지만 여기 사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어서 어머니가 여기 사시면 좀 어색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낡은 옷을 입고 돈 없어 보이는 늙은 여자는 이런 고급
아파트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였어요. 엄마,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형철이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그저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손자 민수가 방에서 나왔는데 저를 보더니 할머니, 왜 또 왔어요? 지난번에도 왔잖아요. 하는 거예요. 아이 말투에서 느껴지는 게 할머니가 오는 걸 반갑지 않아 한다는 거였어요. 부모들이 평소에 뭘 말했을지 짐작이 갔죠. 민수야, 할머니한테 인사는 해야지. 형철이가 말했지만 아이는 대충 안녕하세요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제 손자가 저를 거북해 한다니요. 평생 이 아이 아빠를 위해 살았는데 그 아이가 또 자기 아들에게 저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니요. 어머니, 진짜 이사 계획이 있으시면 조용한 시골이나 좀 더 어머니 수준에 맞는 곳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미주가 또 한마디 던졌어요. 어머니 수준이라니요. 제가 무슨 수준이 낮은 사람인가요?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내가요? 그래, 알겠다. 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다. 저는 일어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우리도 대출받아서 간신히 사는 집인데. 형철이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집을 나오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제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돈 없고 초라한 어머니가 아들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21억이 있다고 말했다면 이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극진히 모시겠다고 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더 슬펐어요. 다음 날 딸 현영이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딸은 어떨까요? 정말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딸 현영이네 집으로 향했어요. 형철이네 갔을 때와는 달리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현영이는 어릴 때부터 마음씨가 착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똑같이 낡은 옷을 입고 갔어요. 현영이네 동네는 형철이네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정겨운 느낌의 아파트 단지였죠. 15평 남짓한다고 했는데 작지만 아담해 보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누구세요? 하는 현영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영아, 엄마다. 어머니, 문이 열리더니 현영이가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았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도 안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 현영이가 제 옷차림을 보고도 전혀 눈썹 하나 찌푸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추우셨죠? 어서 들어오세요 하면서 제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엄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현영이가 바쁘게 움직이며 저를 챙기는 모습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거실은 작았지만 정말 따뜻했어요. 아이들 사진이 벽에 붙어 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무엇보다 제가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 큰손자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오더니 제게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언제 오셨어요? 우리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6살 둘째 성호도 따라 나와서 할머니, 할머니 하며 제 무릎에 안겼어요. 아이들이 진짜로 할머니를 반가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눈물이 날 뻔했죠. 준호야, 성호야, 공부는 잘해? 네, 할머니,
저 이번에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준호 정말 대단하구나. 성호는 어때? 저도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요. 성호도 자랑을 늘어놓는데 이 아이들이 할머니한테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현영이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다. 그런데 현영아, 엄마가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사요? 어디로요? 현영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반지하가 너무 춥고 습해서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있는 빌라 2층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현영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면 안 될까요? 여기 동네도 괜찮고, 제가 매일 어머니 안부도 챙길 수 있고요. 에이, 그러면 현영이만 힘들어질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가까이 계시면 저희가 얼마나 좋겠어요. 애들도 할머니 자주 볼 수 있고요. 그렇죠, 애들아? 네, 할머니 매일 보고 싶어요. 준호가 대답했고 성호도 네네 하며 손뼉을 쳤어요. 그때 현영이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희 집이 좁아서 모시고 살지 못해 죄송해요. 15평밖에 안 되는데 애들 둘에 저희 둘이면 어머니 들어오실 자리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 엄마가 언제 그런 걸 바랐다고. 그래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건데. 애들 아빠도 항상 미안해해요. 어머니 모실 여건이 안 되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현영이는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는 걸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형철이와는 정말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사위 호식이가 들어왔어요. 3교대 근무를 하는데 야근을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피곤해 보였는데도 저를 보자 활짝 웃더라고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연락 주시지 그랬어요. 호씨가 늦게 들어오는데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오신 게 얼마나 기쁜데요. 애들아, 아빠 왔다. 호식이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반겨주었어요. 피곤할 텐데도 아이들과 놀아주고 저에게도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죠.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고 왔어. 그래도 뭔가 드셔야죠. 현영아, 뭐 좀 있나? 현영이가 냉장고에 별로 없는데. 하니까 호식이가 그럼 치킨 시킬까요? 어머니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야, 괜찮다. 너희도 힘든데.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오신 날인데 치킨 하나 못 시켜요? 그래서 결국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작은 거실에 5명이 둘러앉아서 치킨을 나눠 먹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할머니가 있어서 신나하고 현영이와 호식이는 저를 진심으로 챙겨주고 할머니, 이 다리 맛있어요. 성호가 치킨 다리를 저에게 주려고 하더라고요. 성호가 먹어, 할머니는 괜찮아. 안 돼요. 할머니가 먹어야 해요. 하면서 꼭 제 앞에 놓더라고요. 준호도 할머니, 저 내일 발표 있는데 연습 들어주세요. 하면서 저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호식이는 어머니, 이사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말에 같이 집 보러 다녀도 될까요? 부동산도 알아보고 짐도 옮겨드리고요. 하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어요. 현영이네는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같은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엔 일렀어요. 한 번 더 형철이를 시험해보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저는 형철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낡은 옷을 입고 형철이네 집으로 갔어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형철이가 집에 있었어요. 주말이었거든요. 문을 열어준 건 형철이었어요. 어머니, 또 오셨네요. 반갑다는 느낌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형철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거실에 앉으면서도 시계를 자꾸 보더라고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보였어요. 지난번에 이사 얘기했잖아. 엄마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아들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어머니, 저도 바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일도 있고 민수 학원비며 아파트 대출이며 정말 여유가 없어요. 그때 미주가 거실로 나와서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저희도 빠듯해요. 어머니, 이사비까지 저희가 어떻게 감당해요? 아니다.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집 보러 다니자는 거야. 어머니,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형철이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동네 자주 오시지 마세요. 이웃들 시선도 그렇고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좀 그래요. 무슨 소리야? 미주가 거들어서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여기는 좀 그런 동네거든요. 다들 신경 쓰고 어머니가 그런 옷 입고 오시면 저희 체면도 있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 어머니를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형철이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거였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50만 원이에요. 이사비 보태시고. 그리고 혹시 또 오실 일 있으면 옷이라도 좀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백화점 가서 괜찮은 옷 하나 사 입고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이게 뭐야? 어머니, 용돈이죠. 이사도 하시고 옷도 사세요. 저희도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형철아, 너 지금 엄마를 뭘로 보는 거냐?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도 사는 게 빠듯해요. 어머니 모실 여건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컸는지 기억이나 하니? 엄마가 새벽 5시부터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해서 너를 대학까지 보낸 거야. 겨울에 보일러비 아끼려고 이불 덮고 떨면서 살았어. 너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잠 못 자고 부업까지 했던 거 기억 안 나? 어머니, 그건 그때 얘기고. 그때 얘기. 그럼 지금은 뭐야? 엄마가 가난하고 초라하니까 창피한 거야. 이웃들 눈치 보이니까 오지 말라는 거야. 미주가 나서서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현실이 뭔데?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너희 현실 만들어준 거 아니야? 내가 희생해서 이 아들을 키워서 너희가 지금 이런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형철이가 당황해서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이웃들, 지금도 이웃들 걱정이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좋아, 알겠어. 엄마가 창피한 거지. 엄마가 너희 체면 깎아내리는 거지. 그때 민수가 방에서 나와서 할머니, 왜 소리 질러요? 시끄러워요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자마저 할머니를 귀찮아하는 거였어요. 저는 50만 원을 탁자에 던져 놓았어요. 이 돈 다시 가져가. 엄마는 너희 돈 필요 없어. 어머니, 됐어. 정말 됐어. 저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어머니,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형철이가 뒤따라오며 말했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해? 뭘 오해해? 엄마 옷차림이 창피하고 엄마가 오는 게 귀찮고 이웃들 눈치 보인다고 하는 게 오해야?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만해.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돈 몇 푼 쥐어주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라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결심했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형철이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체면과 의무감으로만 대하고 있었어요. 반면 현영이는 달랐어요. 그날 밤 저는 현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영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현영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일 만날 수 있겠니? 물론이죠, 어머니. 무슨 일인지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드디어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현영이가 집으로 왔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어머니, 어제 전화할 때 목소리가 많이 이상하셨는데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현영이의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 되었거든요. 현영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숨긴 게요? 저는 서랍에서 그 로또 복권을 꺼냈어요. 며칠 동안 소중하게 보관해둔 그 종이 말이에요. 이게 뭔지 아니? 현영이가 복권을 받아들더니 번호를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면서 어머니, 이거 혹시? 응, 맞아. 1등이야. 21억 9,309만 원. 어머니, 현영이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정말요? 정말 1등이에요. 그래, 지난 토요일에 확인했는데 정말 1등이더라고. 현영이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알았는데. 현영아, 엄마가 너희들을 시험해봤어. 시험요?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을 현영이에게 다 말해줬어요. 형철이네 집에 갔을 때 받은 냉대, 옷차림을 보고 창피해하던 모습, 이웃들 눈치 본다고 오지 말라던 말들, 그리고 어제 50만 원을 던져주며 했던 말까지요. 현영이가 듣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오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엄마가 정말 충격이었어. 평생 그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어머니, 정말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현영아, 너는 달랐어. 엄마가 낡은 옷을 입고 가도 한 번도 창피해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엄마를 반갑게 맞아줬어. 호식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현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옷을 입으시든 저희에게는 소중한 어머니이신데요. 그래, 너는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어. 이 돈의 존재를 형철이는 모르게 하고 현영이 너하고만 나눠 쓰자. 어머니, 그런데 이런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이런 거 처음이라. 내일 너하고 같이 농협 가서 찾자. 세금 떼고 나면 15억 정도 될 거야. 현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15억이요? 그럼 정말 부자가 되시는 거네요. 그런데 현영아, 엄마 혼자 다 쓸 수는 없잖아. 너한테 5억 정도 증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5억이요? 저한테요. 현영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응, 증여세는 낼 수 있지?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이 좀 있어요. 애들 아빠가 3교대로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증여세 정도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이다. 그리고 엄마는 나머지 돈으로 적당히 이자 받아가며 살 거야. 빌라 2층에서 말이야. 어머니, 그런데 5억이면 저희가 집도 살 수 있고 애들 교육비 걱정도 안 하고 정말 꿈만 같아요.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리고 현영아, 이 일은 너하고 엄마만의 비밀이야. 형철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절대 말 안 할게요. 그런데 오빠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지금으로서는 그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았으니까. 현영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안부 챙길게요. 매일 전화드리고 자주 뵈러 올게요. 고마워, 현영아. 정말 고마워. 어머니, 그런데 수지에 아파트 하나 사시는 게 어때요? 제가 요즘 부동산 공부하고 있는데 수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교통도 편리하고 상권도 잘 갖춰져 있어서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아파트, 엄마가? 네, 빌라 2층 월세 내는 것보다 아예 아파트를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시세도 오를 테고요. 생각해보니 현영이 말이 맞았어요. 15억 중에서 5억을 현영이에게 주고 4억 정도로 아파트를 사면 나머지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너가 같이 가서 봐줘. 네, 어머니 정말 좋은 집 찾아드릴게요. 그날 밤 현영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정말 홀가분했어요. 이제 누가 진짜로 저를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돈이 있다는 걸 모르는 상황에서도 현영이는 진심으로 저를 대했어요. 반면 형철이는 생각해보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제가 더 아꼈던 아들은 저를 창피해했고 상대적으로 덜 신경 썼던 딸이 진짜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이제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에 맞게 행동할 거예요. 현영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며칠 후 현영이와 함께 농협에 갔어요. 정말 떨렸는데 직원이 확인해 주더니 축하드립니다. 정말 1등 당첨이시네요. 하더라고요. 세금을 떼고 실제로 받은 금액은 15억 237만 원이었어요. 통장에 그 숫자가 찍히는 걸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현영이도 옆에서 엄마 정말 부자가 되셨네요 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날부터 저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현영이가 수지 아파트를 추천해 줬는데 알아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호가가 6억 넘게 하는 거예요. 또 생각해보니 갑자기 제가 아파트로 이사하면 형철이가 의심할 게 뻔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처음 계획대로 빌라 2층으로 이사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깨끗한 빌라인데 월세 80만 원이에요. 나머지 10억은 은행에 예금하고 이자로 생활하기로 했어요. 현영이는 5억을 증여받고 나서도 정말 착실했어요. 사위는 여전히 3교대 근무를 계속하고 있고 현영이도 수학 강사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엄마가 주신 돈은 학군 좋은 지역으로 이사 가기 위해 저축해 놓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준호는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성호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가끔 제게 전화해서 할머니, 저 오늘 태권도에서 띠땄어요. 할머니, 피아노 3곡 배웠는데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자랑하는 목소리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현영이는 정말 약속대로 매일 저에게 전화해요.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식사는 제때 하셨고요? 몸은 괜찮으시고요? 하면서 안부를 묻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고요. 때로는 현영이가 저희 집에 오고, 때로는 제가 현영이네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요. 저도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처 헬스장에 등록해서 근력 운동도 배우고 있어요. 처음엔 78살에 무슨 운동이냐고 했는데 트레이너 선생님이 어르신, 요즘은 근육 1kg이 1,5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령도 들고 러닝머신도 걸어요.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같이 수업 듣는 할머니들과 친구도 됐고요.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돈이 있으니까 마음도 여유롭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형철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형철이요. 목소리가 많이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왜?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형철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중간 관리직부터 정리한다나 뭐라나. 그래서 어머니 아파트 대출금도 있고 민수 학원비도 있고 정말 어려워졌어요. 미주도 파트타임 일 구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 아들이 어려우면 뭐든지 해주고 싶었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형철아, 엄마도 빠듯하게 살고 있어. 연금 받는 게 고작이야. 어머니, 조금만이라도 미안하다. 엄마도 여력이 없어. 사실 저에게는 돈이 충분히 있었어요. 현영이에게 증여하고 나서도 10억이 있었거든요. 그 돈의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나와서 제가 쓰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형철이에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를 창피해하고 이웃들 눈치 본다고 오지 말라던 그 모습이 계속 생각났거든요. 어머니, 그럼 혹시 현영이가? 현영이도 빠듯해. 호식이도 여전히 3교대 근무하고 현영이도 수학 강사 일하느라 바빠. 형철아, 네가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지. 이제 너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전화를 끊고 나니 좀 마음이 복잡하긴 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칠 후에 미주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미주예요. 형철 오빠 일로 연락드렸는데. 어머니, 우리 정말 어려워요. 아파트도 빼야 할 것 같고. 그래, 고생이 많다. 어머니, 혹시 도와주실 생각은? 미주야, 예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엄마가 너희 격에 안 맞는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도움 요청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어머니, 그때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고맙다. 하지만 엄마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게 형철이네와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현영이에게 들으니 형철이가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주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대요. 가난해지니까 떠나버린 거죠. 민수는 형철이가 키우는데 원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현영이가 엄마, 그래도 오빠잖아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현영아, 형철이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어. 체면과 의무감으로만 대했지. 그런 사람에게 왜 도움을 줘야 하니? 하지만 민수는 엄마 손자잖아요. 민수도 할머니를 시끄럽다고 했어. 그 아이도 아빠를 닮아가고 있어. 현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현영이 가족과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2~3번은 현영이네 집에 가서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현영이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얼마 전에 현영이네 가족과 제주도도 다녀왔어요. 78살에 제주도 여행을 가보니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돈이 주는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재희님,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현영이가 어제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행복하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저도 모르게 응, 정말 행복해 하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78살에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늦더라도 행복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